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몰아듣기. 영상에는 몰입감을 위한 무서운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누나의 기도. 제 친구 누나의 일입니다. 그 누나가 고3 때의 일인데 누나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도였고 학업에도 성실한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 2시가 조금 안 돼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식탁 쪽을 돌아보자 처음 보는 여자가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식탁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의 표정에 너무 놀라서 누나는 손을 모아 눈을 감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마음속으로 찬송가를 몇 곡이며 계속 불렀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누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서 누나를 똑바로 쳐다보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더 해봐, 미친년아. 해서 주기도문과 찬송가가 여자 귀신에게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화만 돋구고 말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허수아비. 시골로 온 뒤로는 거의 매일을 혼자 지낸다. 역시나 오늘도 할 일이 없어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 밭에서 하늘거리는 긴팔의 허수아비 형체 같은 물체가 보였다. 시골이라 허수아비가 흔하기는 하지. 그나저나 아까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더니 갑자기 후두둑 하고 쏟아지기 시작한다. 천둥 번개와 강한 바람까지 동반하여 엄마가 오늘은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친다고 했는데 혼자 있으니 유독 무서운 것 같다. 혼자 긴장하고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랑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지금 큰 나무가 바람 때문에 쓰러져서 장난이 아니야. 저거 치우기 전엔 못 들어갈 것 같아. 나무들 쓰러지고 있으니까 나오지 말고 일찍 자. 뭐야, 혼자 실망하며 자기 전 커튼을 치려고 창문에 가까이 갔다. 왠지 허수아비가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같은데? 해서 나무가 뽑힐 정도로 바람이 부는데 주인공에게 다가온다면 그건 진짜 허수아비가 아니겠네요. 게다가 커지는 것으로 보아 주인공에게 다가오고 있네요. 세 번째 이야기, 고모할머니. 시골에 계신 고모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친척들은 모두 모였다. 이제 4살이 된 딸은 죽음을 인식하기에 너무 어린가 보다. 처음 온 고모할머니 댁이라 신이 나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잠시 눈을 돌린 사이 뜰에 있는 우물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당황해서 급히 데리고 왔다. 영정사진 속의 고모할머니를 보고 이상한 표정으로 묻는다. 이 할머니 사진만 왜 장식하는 거야? 딸은 모르겠지만 슬픈 질문이다. 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어요. 친척 중 누군가가 대답해 주었다. 딸도 이 정도라면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딸은 이렇게 대답했다. 응? 천국은 우물 속에 있는 거야? 해서 첫 번째, 아이는 우물 속에서 고모할머니 귀신을 보았나 보네요. 두 번째, 고모할머니의 시체가 우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니 가족들이 아이가 우물 주위로 가는 것을 황급히 말렸나 보네요. 그렇다면 고모할머니를 살해한 것은 가족들일 수도 있겠네요. 네 번째 이야기, 잡초. 한 남자가 길거리에서 잡초를 뜯어 입으로 쑤셔 넣고 있었다. 차림새가 말끔하고 생김새가 윤택해 보이는 부자가 그걸 보고 물었다. 배가 고픈가 보네요. 잡초를 먹던 남자는 울먹이면서 그렇다고 했고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노라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부자는 남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잡초를 먹던 남자는 얼굴에 화색을 돋우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될까요? 그러자 부자가 말했다. 상관없어요. 정원은 충분히 넓으니까. 해서 부자는 남자와 가족을 집에 초대해 정원에 있는 잡초를 먹이려고 했나 보네요. 다섯 번째 이야기, 풀 수 없는 문제.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 한 명의 남자가 어느 방에 감금되었다. 남자가 눈을 떴을 때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있는 상자 안에서 양면이 같은 모양의 동전을 찾아내어라. 눈앞에는 큰 상자가 있었다. 열어보니 안에는 엄청난 수의 동전이 들어있었다. 양면이 같은 것을 찾아냈다면
책상 위에 있는 사진기로 동전을 찍어라. 찾을 때까지는 돌아갈 수 없다. 사진은 거기 있는 팩스로 보내라. 물론 팩스는 정해진 번호로만 보내도록 되어 있었다. 남자는 상자 안을 열심히 뒤졌다. 그리고 양면이 같은 동전을 찾아내었다. 사진을 찍어서 팩스로 보내려고 하는 순간 남자는 깨달았다. 더 이상 여기를 살아서 나갈 수 없다고. 해석: 사진은 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남자는 동전의 앞뒤가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겠네요. 여섯 번째 이야기: 수상한 여자. 어느 연상의 여성과 알게 되었다. 40이나 되었는데도 20대 후반으로 보일 정도로 젊어 보이고 미인인데다 유염하기까지 한 끝내주는 여자였다. 몇 번인가 만나다가 내 방에 오게 되었다. 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다가 그녀가 화장실 좀 빌려도 될까? 라고 말했다. 화장실에 간 그녀가 비명을 질러서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보니 실례하려고 변기 커버를 올렸더니 가장자리에 바퀴벌레가 있었어. 바퀴벌레에 이렇게 비명을 지르다니 아직 여자아이 같네? 조금 귀여운 면도 있구만 하고 생각했다. 그때는. 해석: 화장실에서 실례를 할 때 변기 커버를 올렸다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는 말이네요. 일곱 번째, 엘리베이터.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 그는 꼭대기인 15층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다. 밤늦게 귀가한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8층 버튼에 불이 들어왔다. 아, 뭐야, 이 늦은 시간에 누가 타나? 라고 생각한 그는 갑자기 서둘러 2층, 3층, 4층, 5층 버튼을 연속해서 눌렀다.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자마자 그는 서둘러 문을 박차고 나가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내달렸다. 그리고 아침까지 편의점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해석: 엘리베이터 버튼은 안에서 눌러야지만 표시됩니다. 더군다나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라서 8층 버튼에 불이 들어올 리가 없겠지요. 여덟 번째, 청산가리가 든 수박. 어느 수박 농가에서 상습적으로 밭에 몰래 들어와 수박 서리를 한 놈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다. 좋은 대책이 없을까 궁리를 한 끝에 멋진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간판을 만들어 수박밭에 세워두었다. 경고. 이 밭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수박 1개가 있다. 그 다음날 농부가 밭에 나와 수박을 확인하니 하나도 없어진 것 없이 수박은 모두 무사했다. 다만 간판 아래쪽에 한 구절이 덧붙여져 있었다. 지금은 2개. 해석: 서리범이 수박 하나에 진짜로 청산가리를 넣었나 보네요. 어떤 수박이 청산가리가 들어있는지 모르니 농부는 모든 수박을 버리게 되겠군요. 아홉 번째, 누군가 보고 있다. 내 방에 혼자 있는데 이상하게 시선이 느껴진다. 가족들이 있는 거실이나 바깥에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방에 책상에 앉아있으면 반드시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책상 앞 창문 커튼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순간 내 등 뒤로 사람 그림자가 비쳐서 깜짝 놀랐다. 헌데 잘 보니 창문 맞은편에 있는 큰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쳐 보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구나, 평소 느껴지던 시선의 정체는 이거였구나. 나는 안심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해석: 반대편에 있는 거울은 내 뒷모습을 비췄을 것이기 때문에 시선이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열 번째, 오빠. 오빠가 미쳐서 가족을 몰살했다. 곧 오빠가 체포되었고 사형되었다. 여동생은 다행히도 살아남았지만 사건의 쇼크로 기억을 잃었다. 아빠도 엄마도 잃고 기억도 없다. 텅 빈 마음으로 무기력한 채로 살아가던 동생은 어느 날 점쟁이와 만나서 자신의 과거를 점치기로 했다. 왜 오빠가 미쳤을까요? 아니요, 당신의 오빠는 냉정했습니다. 왜 오빠는 가족을 죽인 것일까요? 아니요,
오빠가 죽인 것은 한 명뿐입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울기 시작했다. 해서 미쳐서 가족을 죽인 것은 여동생이었습니다. 오빠는 여동생을 대신하여 잡혀갔겠네요. 오빠가 죽인 한 사람은 바로 오빠 자기 자신입니다. 11번째 산부인과. 어느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날 밤 간호사가 아기의 상태를 보니 아이는 죽어 있었다. 병원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바로 친지가 없는 아기를 대신 준비했다. 출산했을 때 모친은 의식이 없어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아직 보지 못했다. 그리고 생김새가 꼭 닮은 아기를 준비했기에 간파당할 리도 없었다. 다음날 모친은 아기와 대면하자마자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얘는 내 아기가 아니야. 얘는 내 아기가 아니라고. 해서 아이는 엄마가 죽인 것이었나 보네요. 자기가 죽인 아이가 살아 돌아올 리가 없으니 아마 내 아이가 아닌 것이라고 한 거겠죠. 12번째 이야기. 아빠와 엄마. 요즘에 아빠가 일찍 들어와서 기뻐. 학교 갔다 오면 벌써 집에 있는걸? 많이 놀아준다니까? 그래서 정말 행복해. 요전에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리사하고 빨래를 갰어. 잘 마른 걸 개서 서랍에 정리했어.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요즘엔 매일매일 도와드려. 오늘 학교 갔다 오니까 아빠도 엄마도 없어. 심심해서 빨래를 갰어. 그런데 아직 아빠 엄마 바지는 안 갰어. 오늘은 이상하게 안방에 널려 있는데 아무리 해도 손이 안 닿아. 바지에 붙어있는 양말은 걷었는데. 그래서 아직 안방에 널려 있어. 해서 아빠와 엄마가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오면 먼저 집에 돌아와 있던 것이겠군요. 삶이 힘들어진 아빠와 엄마는 자식이 없는 틈을 타 안방에서 함께 천장에 목을 매달았고, 그것을 빨랫감이라고 생각한 아이는 키가 작아 양말밖에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13번째 이야기. 밀폐된 방. 완전히 밀폐된 방 안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면 500만엔을 주는 게임에 참가했다. 사전에 소지품을 준비할 수 있어서 많은 양의 물과 간단한 음식, 건전지, 닌텐도와 만화책을 챙기고 도전했다. 게임 주최자가 정말로 그것만으로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닫혔다. 한 줄기 빛도 없고 소리도 없다. 하지만 닌텐도도 있고 불빛이 조금 어두워서 읽기 어렵지만 만화책도 있다. 음식도 많이 있다. 화장실은 조금 지저분하지만 그 근처에서 처리하면 된다. 한 달만 견디면 500만엔이다. 나는 졸렸기 때문에 일단 자기로 했다. 해서 밀폐된 방이라면 공기조차 통하지 않는 곳이겠군요. 산소가 부족하면 잠이 오죠. 14번째 타임캡슐. 2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함께 타임캡슐을 큰 소나무 아래에 묻었다. 나중에 결혼하게 되었을 때 꺼내자고 약속했다. 타임캡슐에 뭘 넣었는지는 서로 비밀. 만약 결혼하지 않게 되면 그대로 두기로 했다. 1년 후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리고 10년 후 대학 시절에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다. 나는 약혼자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모두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전 여자친구의 목까지 행복해지자며 타임캡슐을 대신 꺼내고 싶다고 했다. 나는 반대했지만 그녀의 생각을 자신이 이어가고 싶다며 약혼자는 고집을 피웠다. 아마 전 여자친구에 대한 질투도 있었을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 타임캡슐을 꺼냈다. 내 타임캡슐에 들어있던 건 전 여자친구가 짜준 머플러. 약혼자는 조금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이었지만 곧바로 전 여자친구가 묻은 타임캡슐을 열었다. 거기에는 주먹 정도의 검은 덩어리가 들어가 있었다. 잘 보니 작은 팔다리에 조그만 사람 머리가 있는 것 같았다. 해서 전 여자친구가 낙태를 하고 아이를 타임캡슐에 넣어 묻어놓았군요. 15번째 우물의 시체. 어느 날 나는 여자친구를 죽였다. 우물에 시체를 버렸고 다음날 시체는 사라졌다. 5년 후 마음에 들지 않는 지인을 죽이게 되었다. 시체를 우물에 버렸고 다음날 시체는 사라졌다. 10년 후 열받는 상사를 죽였다.
우물에 시체를 버렸고 다음날 시체는 사라졌다. 15년 후 간호가 필요한 엄마를 귀찮아서 죽였다. 시체는 우물에 버렸고 다음날 시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다음날이 되어도 시체는 그대로 있었다. 해서 그동안 우물에 시체를 치워준 건 어머니였나 보네요. 시체를 치워주던 어머니를 죽였으니 시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겠군요. 16번째, 부부의 사랑. 아직이야? 나는 아내를 향해 불만을 내뱉었다. 여자들은 왜 이리 준비가 오래 걸리는 걸까? 이제 곧 끝나. 서두르지 마. 왜 이리 요란이니?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확실히 난 성격이 급하다. 기다리다 지쳐 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어느새 딸이 조용해졌다. 아버님, 어머님이 갑자기 놀라시지 않으실까? 소녀를 보시자마자 싱글벙글 하실 거야. 아내가 내 목 주위를 가지런하게 해주었다. 목이 약간 조이는 것 같아. 뭐야 갑자기. 왜, 부부잖아. 아내는 시선을 내리고 수줍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 나도 당신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한 건 정말 몇 년 만일까? 조금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러면 이제 갈까? 응, 여보. 난 발밑에 놓인 의자를 찾다. 해서 어느새 딸이 조용해졌다 라고 한 것은 아이가 죽은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놀라시지 않을까 라고 한 것은 죽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지옥에서 손녀를 보고 놀라시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발밑에 있는 의자를 찾다는 말을 듣고 짐작컨대 모든 가족이 동반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했군요. 17번째, 심령사진이 찍히는 흉가. 유령이 나와서 심령사진이 찍힌다는 흉가가 있었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친한 친구 A와 그곳에 가기로 했다. 가는 도중 친구는 편의점에 들려 마실 것 좀 사온다고 했다. 나는 먼저 흉가에 도착했고 친구는 조금 늦게 도착했다. 흉가는 어두컴컴하고 분위기가 으스스했다. 하지만 소문은 그저 소문이었던지 흉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일단 사진을 찍어보기로 한다. 흉가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어보았다. 디카라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화면에는 그저 찍은 그대로만 보일 뿐이었다. 나나 친구나 그저 홀로 찍혀있을 뿐이었다. 아무래도 헛소문이었던 것 같다. 허무해진 우리는 그대로 흉가를 나왔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친구가 등교하지 않는다. 감기 몸살이라도 걸린가 싶었는데 담임선생님이 오셔서 이야기한다. 어제 A가 학교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순간 이해됐다. 과연 심령사진은 반드시 찍히는 곳이었다. 해석. 친구는 이미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나와 흉가에서 사진을 찍은 친구는 사람이 아니겠네요. 그렇다면 친구가 찍은 사진은 정말 심령사진이 맞군요. 18번째, 손금. 옛날에 한 가족 5명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녀, 손주, 엄마, 아빠. 하루는 할머니가 TV로 손금을 어떻게 보는지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의 생명줄을 보았습니다. 손녀의 생명줄이 너무 짧아서 할머니가 억지로 생명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났는데 손주, 아빠, 엄마는 병이 들어서 다 죽고는 할머니와 손녀만 살아남았습니다. 할머니가 궁금해서 절에 가서 스님한테 사정을 얘기하기도 전에 스님이 이 집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 남아있네 해서. 첫 번째, 손녀는 원래 가족들에게 살해당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손녀의 생명줄이 늘어나서 손녀를 죽일 가족들이 죽게 되어 손녀가 늘어난 생명줄대로 계속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손녀의 손금을 늘린 부작용으로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19번째, 왕따. 중학교 때 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A라는 같은 반의 여자아이 덕분에 자살할 정도로 괴롭지는 않았다. A는 얼굴도 예쁘고 성적도 좋았다. 게다가 집도 잘 살아서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다. 우리 반 아이들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난 왜인지 반 아이들에게 무시당했지만 A만은 나에게 가끔 말을 건네주었다. 하지만 나와 달리 친구들이 많아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는 못했다. 그런 A가 갑자기 전학 가게 되었다. 여태까진 A가 있어서 괴롭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가 없으니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A가 전학 가고 나자 반 아이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아마 A가 모두들에게 나와 친하게 지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어른이 된 지금도 그녀에게 감사하고 있다. 해서 A가 전학 가자마자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을 보니 왕따의 주동자는 A였나 보네요. 20번째, 남편의 부탁. 한 신혼부부가 있었다. 결혼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남편이 올 시간이 되었는데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늦은 시간까지 남편을 기다리다가 아내는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남편이 나왔다. 꿈속에서 남편이 말하기를 내가 오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눈을 떴는데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결코 예사로 넘어갈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문을 열어주려다가 인터폰에 비치는 화면을 보았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표정이 이상한 것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 보였다. 아내는 꿈속의 남편 말을 떠올리며 머뭇거렸다. 그러자 미친듯이 초인종이 울리며 문을 열어줄 것을 재촉했다. 아내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베개로 귀를 감싸고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니 남편의 목이 잘려 머리만 나뒹굴고 있고 문에는 피로 글씨가 쓰여 있었다. 존나 똑똑하네. 해서 범인은 남편의 목을 잘라 현관문에 가져다 대고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돕기 위해 꿈에 나타난 것이었군요. 21번째, 해결할 수 없는 미제 사건. 나는 형사였다. 오래전에 담당했던 행방불명 사건을 이야기해본다. 그날은 밤에 눈이 많이 내려 사방이 하얗게 되었었다. 증기기관차의 탈선 사고를 보고받고 현장으로 갔었다. 그곳에서 부기관사의 시체를 발견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기관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역 출발 시 영무원은 기관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주변에 하얀 눈으로 덮인 들판이라 뛰어내렸다고 해도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을 리가 없다. 주변에 건물이나 나무도 없고 단선이라 다른 열차로 옮겨 탈 수도 없었다. 혹시 기관차 밑에 있지 않을까?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오래전의 일이다. 은퇴하고 종종 생각나는 일이지만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문득 기관사가 어디로 갔는지 짐작가서 오싹해졌다. 해서 형사는 아내의 장례식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내를 화장하는 데서 힌트를 얻었나 보군요. 범인은 기관사를 살해한 후 증기기관차에 소각로에 넣었나 보네요. 22번째, 도서실. 어느 여자아이가 지하실의 도서실에서 책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 그 아이가 눈치 못 채는 사이에 선생님이 자물쇠를 채우고 돌아가 버렸다. 오늘은 종업식이었다. 내일부턴 봄방학, 밖에는 나갈 수 없었다. 그 아이는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제일 좋아하는 책이 있으니까. 그 아이는 매일 일기를 썼다. 봄방학이 끝나고 선생님이 지하실의 도서실에 가니 여자아이는 죽어 있었다. 여자아이가 쓴 일기를 읽으니 나는 전혀 무섭지 않았다. 책이 있으니까. 하지만 딱 하나 무서운 것은 열쇠구멍으로 훔쳐보던 눈이었다. 해서 선생님이 아이를 일부러 도서실에 가두고 열쇠구멍에 눈을 대고 죽을 때까지 관찰했군요. 23번째, 숨바꼭질. 곧 출근이니까 가만히 있어. 할아버지 장례식이 지루해서 같은 나이대의 친척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자 엄마한테 잔뜩 혼이 났다. 친척 아이라고 해도 많이 있어서 몇 번 만난 애도 있었지만 처음 보는 애도 있었다. 다른 아이들도 혼이 났다. 모두와 같이 풀이 죽어 있자 버스가 왔다. 우리 집은 형제만 해도 10명이나 있는 대가족이라서 버스로 화장터까지 가. 라고 엄마는 말한다. 또 혼나면 안 되니 착하게 버스에 탔다. 그런데 한 명 버스에 타지 않는 아줌마가 있었다. 뭔가 당황한 것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변을 마구 뛰어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버스는 출발하고 말았다. 장례식은 원래 이런 건가? 우리들은 얌전히 있으라고 하면서 어른들은 난리를 피우니 싫다. 왜 장례식에 가는 것뿐인데 경찰 아저씨한테 여러 말을 듣는 걸까? 화장된 할아버지의 유골이 2명분이 있었다던가? 그런 걸 나한테 말해봤자 하나도 모른다고. 해서 숨바꼭질을 하던 한 아이가 할아버지의 관 속에 숨었나 보군요. 그래서 유골이 2개가 있었나 보네요. 24번째, 여대생과 구멍.
한 지방의 여대생이 도쿄대학에 진학을 가게 되어 혼자 생활을 하였다. 어떤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방에 작은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구멍이 궁금해서 잠시 들여다보았는데 구멍 너머는 새빨간색이었다. 새빨간 배경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여대생은 옆방은 빨간 벽지인가? 하면서 다음날도 그 구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언제 봐도 빨갛기 때문에 신경이 쓰인 여대생은 아파트 집주인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제 옆방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나요? 집주인은 대답했다. 당신 옆방에는 아파서 눈이 빨갛게 된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해서 구멍 사이로 보인 빨간 벽인 줄 알았던 것은 눈이 빨간 사람의 눈이었나 보네요. 검은색 그림자 같은 것은 눈동자였겠군요. 그렇다면 여대생은 그 사람에게 계속 관찰당하고 있었고 심지어 구멍을 사이에 두고 눈을 마주보고 있기도 했겠네요. 25번째 게임. 노인이 남자에게 말했다. 게임하지 않겠나? 노인이 설명한 게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자 안에는 많은 상금이 들어있으며 남자가 훌륭하게 상자를 열면 안에 든 상금은 남자의 것이다. 상자는 매우 튼튼하여 맨손으로 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변에는 도끼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시간 제한 같은 건 일절 없다고 한다. 남자는 부디 하게 해달라고 대답했다. 남자가 돈을 얻을 찬스는 있지만 리스크는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참가를 표명한 남자에게 노인이 말한다. 실은 상자에 도달할 때까지 몇 가지 난관이 있네. 5만엔을 내면 상금 바로 곁에서 시작하게 해주지. 남자는 웃으며 5만엔을 건넸다. 게임이 시작됐다. 시작할 때부터 상금은 남자의 눈앞에 있었다. 해서 상금의 바로 옆이라면 남자는 상자 속으로 들어가 있겠네요. 맨손으로는 열 수 없다고 했으니 남자는 영영 나올 수 없겠네요. 26번째 생일 파티. 나의 생일날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집안에서 친구들 모두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서 이상한 것이 비춰졌다. 등 뒤의 장롱에서 하얀 얼굴에 새빨간 눈을 한 낯선 여자가 얼굴을 내밀고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영능력자를 수소문하여 그 사진을 감정받았다. 그 영능력자는 이 사진에서 연기가 느껴지지 않는군요. 심령사진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들은 에이 괜히 깜짝 놀랐잖아. 난 또 귀신인 줄 알았네. 다행이다. 해서 장롱 속에 있던 게 귀신이 아니라면 사람이겠네요. 새하얗고 눈이 빨간 여자가 장롱 속에서 살고 있다니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27번째 꿈. 끔찍한 꿈을 꾸었다. 아빠가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혼자 배를 잡고 깔깔깔 웃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 쳤다. 아빠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내게 말했다. 궁금했었단 말이지. 그리고 아빠는 부엌칼을 가져와 나를 난도질했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참혹하게 죽는 내 모습을 보니 너무나 끔찍했다. 꿈에서 깼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다. 너무나 생생하고 무서웠던 꿈. 나는 진정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려는데 아빠와 마주쳤다. 아빠는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아팠니? 해서 첫 번째, 아빠와 주인공은 같은 꿈을 꾸었나 보네요. 그래서 아빠는 아팠니? 라며 주인공에게 물어봤군요. 주인공을 칼로 찔러보고 싶었던 건 아빠의 진심이었나봐요. 두 번째, 주인공은 아직 꿈에서 깨지 않았다. 세 번째, 주인공이 죽은 것은 현실이고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죽은 후의 꿈이다. 28번째, 유괴. 어느 날 꼭 빼닮은 쌍둥이 소녀가 유괴되었다. 쌍둥이는 테이프로 눈과 입이 막혔다. 범죄자는 언니의 귓전에 대고 변조된 목소리로 속닥거렸다. 반항하거나 도망치면 여동생을 죽일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여동생의 귓전에 대고 변조된 목소리로 속닥거린다. 반항하거나 도망치면
언니를 죽일 거야. 해서 범인은 누나와 언니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쌍둥이인 두 아이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범인은 부모님인가 보네요. 29번째, 별님과 소원. 소녀가 있는 곳에 별님이 내려왔습니다. 뭐든지 소원을 하나 들어주마. 별님은 말했습니다. 소녀는 울어버렸습니다. 내 가족을 없애줘. 그딴 가족 지긋지긋해. 다음날 소녀가 눈을 떠서 1층에 가보니 언제나처럼 엄마와 아빠와 오빠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후회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별님이 소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음에 들었니? 소녀는 말했습니다. 어제 말한 소원을 물러줘. 별님은 말했습니다. 한번 이루어진 소원은 물을 수 없단다. 소녀는 울고 말았습니다. 해석. 소녀가 소원을 빌었는데도 가족들이 죽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녀는 입양된 자식이었나 보군요. 그렇다면 소녀의 진짜 친가족은 어디선가 죽었겠네요. 그래서 소녀가 소원을 물으려고 하고 울기만 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30번째, 자석. 매우 소란스러운 가게였기 때문에 귀마개 대신에 빠친코 구슬을 좌우 귀에 채웠다. 그런데 귀 안쪽에 들어가는 바람에 빠지지 않는다. 면봉으로 꺼내려고 해도 틈이 없다. 지인이 근무하는 기업의 연구실을 찾았다. 이전 실험에 매우 강력한 전자석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지인은 기가 막혀 했지만 쉽게 빠지니까 괜찮아 라고 말했다. 자석 장치에 오른쪽 귀를 붙였다. 전자기 스위치를 넣었다. 말 그대로 자석이 매우 강력해서 즉시 자석에 구슬이 붙을 거야. 이후 캉캉 하는 충돌음이 연구실에 울려 퍼졌다. 해서 캉캉 하고 소리가 2번 났습니다. 오른쪽 귀에 자석을 댔으니 첫 번째 캉 소리는 오른쪽 귀에 낀 쇠구슬이 자석에 달라붙는 소리일 테고, 두 번째 캉 소리는 왼쪽 귀에 낀 쇠구슬이 머리를 뚫고 자석에 붙는 소리겠군요. 여기까지 30편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본 영상의 해석과 다른 답을 알고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